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늙은이가 200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약용이라 하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다산이라 불렀지요. 강진 땅에서 18년을 유배살이하며 책을 읽고 사람을 가르치고 때로는 벽을 보며 스스로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가을, 아니 어쩌면 초겨울에 접어든 분들께 제가 평생 깨달은 공부의 길, 사람 됨됨이의 길을 전하고자 하오. 화면 전환 가을 단풍과 함께 자막 60대 인생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나이 60이 넘으면 세상은 우리를 어르신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말이오, 어르신이라는 그 호칭 속에는 존경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물러나셔야 할 분이라는 뜻도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뜨거나 몸이 불편해져 만남이 뜸해지고, 그렇게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긴 시간을 어찌 견뎌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저 정약용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소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자식들은 왜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는가? 저도 압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저 역시 그 외로움이라는 것과 싸웠으니까요. 서울에서 내려온 편지는 한 달에 한두 통. 친구들은 역적의 동생이라며 멀리했고 아들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소. 밤이면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좁은 방에서 저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이 고독을 어찌 견뎌야 하는가? 그런데 말이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이란 것은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유학의 경전인 중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맡겨놓은, 막혀놓음이 고군자 신기독야.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숨은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만큼 뚜렷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숨은 것이 어떻게 잘 드러난다는 것이며 미세한 것이 어떻게 뚜렷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고 유배를 겪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이 말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 자식들이 나를 소홀히 대한다는 서운함, 혹은 내 인생이 이게 뭐람 하는 허무함,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혼자 방에 앉아 하는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의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숨은 마음이야말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요. 자식과 통화할 때 나도 모르게 쏘아붙이는 말, 배우자에게 툭툭 던지는 짜증, 이웃을 대할 때 굳어있는 표정,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품었던 그 숨은 생각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그저 외롭고 쓸쓸한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나를 닦고 가꾸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강진에서 터득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단정히 앉아 10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지요.
이것을 정좌징도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나는 누구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진정 떳떳한가?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단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신독의 시작입니다. 고독의 가장 큰 적은 권태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 텔레비전만 보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온갖 부정적인 뉴스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으로 보이지요. 저는 유배 시절 하루에 최소 4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경전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때로는 시를 짓기도 했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 들어 머리도 굳었는데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런데 말요. 책이란 것은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읽는 것이지요. 60년, 70년을 살아온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글자만 읽었지만 이제는 그 글자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너의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젊었을 때는 이것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다는 뜻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다시 읽으니 전혀 다른 의미가 다가옵니다. 열뇌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기쁠 열뇌입니다. 단순한 즐거움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배움이란 것이 시험을 잘 보거나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도서관도 좋고 인터넷에도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만 읽어보십시오. 꼭 어려운 책일 필요 없습니다. 역사책도 좋고 옛 선비들의 편지글도 좋고 좋은 시 한 편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공자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맹자도 퇴계 선생도 그리고 이 늙은이 정약용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배 시절 내내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잘못했고 내일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적었지요. 이것을 성찰일기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하루였다. 별일 없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곤 했지요. 그런데 매일 쓰다 보니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나는 아침에 종이 늦게 일어났다고 화를 냈구나. 그것은 옳지 못했다. 오늘 읽은 맹자 구절에서 측은지심에 대해 깨달았다. 내일은 이웃 노인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야겠다. 이렇게 쓰다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배움의 연속이 됩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노트 한 권을 펴놓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손주와 통화했다. 목소리가 밝았다. 기뻤다. 오늘 허리가 아팠다. 내일은 가벼운 산책을 해야겠다. 오늘 배우자에게 짜증을 냈다. 미안하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진독센 누울 실천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똑똑해 보이려 하고, 강해 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면을 벗게 되지요. 그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우울한가요? 그렇다면 그 우울의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한가요? 그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지 마주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지루한가요? 그렇다면 내 삶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저는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진짜 저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렇다면 이 운명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의 고독, 친구를 잃은 슬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독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독은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명상하고, 스스로와 대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이토록 풍요로운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내 안에 이토록 깊은 지혜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신독, 혼자 있을 때 삼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을 고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식과 통화를 하는데 별말도 아닌데 왠지 기분이 상합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가시가 됩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 같지 않게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지는데 동시에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말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목민심서무 민신슈를 쓰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언행입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백성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담은 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관리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했고,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심하고 참고 낮추었지요. 그런데 이제 은퇴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책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말할 때도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배우자에게도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내 말이 틀렸어. 내가 살아온 게 몇 년인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 위야 얼민 위싱 누러님이 너행 말에는 어눌하되 행동에는 민첩하라.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빠르고 화려한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무게 있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제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했던가? 남을 판단하는 말, 남을 가르치려는 말, 내 지식을 뽐내는 말, 그런 말들이 결국 저를 이 유배지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그 말들 중에서 꼭 필요했던 말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이것도 몰라?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맨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강진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침묵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에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말을 아끼고 침묵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심경미럼 신징미옌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언즉심로, 과언즉심한. 말이 많으면 마음이 수고롭고, 말이 적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지고, 후회도 많아지고,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고, 후회가 줄고,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만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배우자와의 다툼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관계의 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처음에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친한 사이인데 왜 굳이 예의를 지켜야 합니까? 편하게 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고 함부로 대하기 쉽고 상처를 주고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배지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돌아보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부인께 삼가 여쭙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길.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 때는 어땠습니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밥 차려. 이것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대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배우자에게, 다 키운 자식에게 무심코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슴도치의 우화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가장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자막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이 거리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다 컸으면 이제 그들에게 자기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말을 계속하면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필요할 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으면 이제 서로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당신은 내가 잘 아는데. 이런 말로 시작하면 대화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보다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비록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배우자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덕대입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좋은 분이셨지 라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덕을 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대학 다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德者本也, 차이者뭐에. 덕자 보냐, 제자 말야. 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끝이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덕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재물이 적어도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길 바라십니까? 재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용돈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까? 제가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긴 500여 권의 책보다 제가 보여준 삶의 태도가 더 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여러분의 품격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아침 다짐.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좋은 말만 하리라. 필요한 말만 하리라. 상대를 존중하는 말만 하리라. 2.3초 규칙.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바로 하지 마시고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동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3점 긍정의 말 3번.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다면 그날 안에 긍정적인 말을 3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참 잘했어요.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십시오. 4점 저녁 반성. 매일 저녁 오늘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후회되는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5점 편지 쓰기.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말로는 하기 어려운 감사와 사랑을 글로 표현하십시오. 6점 경청하기. 대화할 때 내 말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들으십시오. 진정으로 듣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7점 침묵의 시간. 하루 중 30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팅치얄관 치싱, 청기원이 관기행.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본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말과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말과 행동이 품격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말과 행동이 고상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을 혹은 초겨울에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재산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말의 품격, 행동의 품격, 삶의 품격.
이것이야말로 자손 만대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저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제게 선생님, 유배 생활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독도, 자식과의 갈등도, 배우자와의 어색함도 모두 여러분을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고 관계에 거리를 두고 덕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느새 여러분은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손주들이 보고 싶어하는 조부모, 이웃들이 존경하는 어르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행옌생, 말과 행동을 삼가는 공부,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60이 넘어서도, 70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손주가 명문대에 갔으면, 이웃보다 내가 좀 더 나았으면, 배우자가 나를 좀 더 인정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욕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비워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들겠지.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욕심은 나이와 함께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출세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싶고, 손주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유배지에 가기 전까지는 제 자신이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렴한 관리였고, 백성을 위해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토록 많은 욕심이 있었구나.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떠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知之后有定, 지지 이후 유정. 그칠 줄 알아야 비로소 안정됨이 있다. 그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치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그 욕심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민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왜 자식이 나를 찾지 않을까? 왜 배우자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고민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피해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김 씨는 자식이 의사인데 우리 애는, 우리 손주는 영어를 좀 못하는데 옆집 손주는 벌써, 저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도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맹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지환제오위인사. 사람의 병폐는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의 병폐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동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관직에 있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있는데 나는 이 좁은 방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권력이 있지만 나는 자유가 있다. 그들은 명예가 있지만 나는 진실이 있다. 그들은 바쁘지만 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이 든 부모가 가장 버리기 힘든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무슨 욕심입니까? 그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규 쉐여와 학연 쉐유엔. 유배지에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너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편지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만 하면 된다. 내 길을 가거라. 나는 응원할 뿐이다. 왜 바뀌었을까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식에게 바랐던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 자존심과 명예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자식에 대한 욕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식이 성공해야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어야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나를 채우려는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부터 재고 하루 종일 건강 프로그램만 보고 친구를 만나면 병 이야기만 하고 저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양생지도 제어지족. 몸을 기르는 돈은 족한 줄 아는 데 있다.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순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건강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칩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 늘 밝고 건강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냥 매일 해야 할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적당히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양생의 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식에게서, 손주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이웃에게서.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찾아오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 들고 돈으로 관심을 사려고 하고, 손주가 오면 할아버지는 옛날에 말이야 하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이웃을 만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며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을 보여주고, 제가 연구한 것을 설명하고, 내가 18년 동안 이만큼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위대한 것은 500권의 책을 쓰셔서가 아니라 18년 동안 원망 없이 묵묵히 공부하신 그 자세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정은 내가 얻으려 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저절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유배지에서 터득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심을 한꺼번에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나 내려놓으십시오. 의사가 되었으면 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은 손주에 대한 욕심을 하나 내려놓으십시오. 명문대에 갔으면 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레는 배우자에 대한 요구를 하나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줬으면 이 요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작은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은 부족함에 집중할 때 커집니다. 저것이 없다. 이것이 모자란다.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들이 욕심을 키웁니다. 반대로 충분함에 집중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오늘 배우자가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이미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끔씩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
재산. 그것은 자식들이 나눠 가지겠지요. 명예.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지요. 그렇다면 진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나의 모습입니다. 참 좋은 분이셨지. 따뜻한 분이셨지.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지. 이런 기억이 진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쓸데없는 욕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거의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명예 회복,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수,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 한 권의 책을 더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유리얼리른, 지유달달, 기용리비리빈, 기욕다리다린.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어준다. 욕심이란 것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편하고 싶다. 내가 자랑스럽고 싶다. 그런데 이 나를 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남이 편했으면 좋겠다. 남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신기하게도 내 욕심이 줄어듭니다. 베푸는 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자식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것, 손주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는 것,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풀다 보면 내가 받으려 했던 것들이 저절로 돌아옵니다. 인정도, 사랑도, 존경도. 마지막으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욕사유과 지족주조입니다. 소욕은 적게 바라는 것, 지족은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보로, 질질보다에, 지족불욕, 지지불태.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60이 넘으면 이제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물건도 줄이고, 관계도 정리하고, 욕심도 줄이고, 걱정도 줄여야 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책 몇 권, 붓과 종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관리할 것이 없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적으니, 잃을 것도 없고, 바라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욕지족사오 유지주의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비움의 여정을 떠나보십시오. 자막 30일 비움 챌린지. 1주차 물건 비우기. 매일 하나씩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옷장, 서랍, 책장을 정리하십시오. 1년 이상 안 쓴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2주차 관계 정리하기.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의무감에 만나는 모임은 정리하십시오.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3주차 기대 내려놓기.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에 대한 요구를 줄이십시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4주차 감사 채우기.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3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가벼운 사람, 더 자유로운 사람, 더 평화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불교에서는 공空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비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비어 있음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부을 수 있고,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마음이 비어 있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비웠습니다. 명예도 비웠고, 권력도 비웠고, 자존심도 비웠습니다. 그렇게 비우고 나니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진정한 학문으로, 진정한 지혜로, 진정한 평화로. 그래서 저는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칠 수 있었고,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비우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평화롭게, 감사하며, 비망 페이왕, 헛되고 망령된 욕심을 버리는 공부.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머리도 굳었는데 뭘 배워? 이제 배워서 뭐 하나? 많은 분들이 60이 넘으면 배움을 멈춥니다. 이제 다 배웠어. 인생 경험이 공부지. 젊은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논어의 첫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젊었을 때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50이 넘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열뇌이라는 글자의 진짜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시험을 잘 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마음이 밝아지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배움이 수단이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배움이 목적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57세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이면 인생을 정리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공부할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직의 업무도 없고 사회적 의무도 없고 명예를 위한 위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경세유표 징시 이별을 썼고 목민심 서무 민신슈를 썼고 흥음신서 친친신슈를 썼습니다. 경학, 의학, 지리학, 천문학, 수학,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57세부터 75세까지의 그 18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배움이 깊었던 황금기였다는 것을. 만약 제가 이제 늙었으니 공부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 정약용은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암기력도 좋고 집중력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은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젊은이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 경험입니다. 배경음악 전환 깊이 있는 첼로 선율. 예를 들어볼까요? 노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2부 42부로 40세에 미혹되지 않는다. 20대에 이 글을 읽으면 그냥 글자로만 읽힙니다. 아, 40세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60대에 이 글을 읽으면 전혀 다릅니다. 아, 40대에 내가 그렇게 흔들렸었지. 자식 문제로, 직장 문제로. 그런데 50대 넘으니 정말 덜 흔들리더라. 이제 60이 넘으니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책의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의 배움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전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건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읽으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여러분이 평생 겪어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리더십, 인생의 의미. 이 모든 것이 경전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논어를 한 권 사십시오. 현대어 번역본으로.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십시오. 읽고 나서 10분 동안 생각하십시오. 이 구절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원고얼 질신, 온고이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60년, 70년의 경험에서 오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읽고 생각하면 1년이면 논어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면 세상이 어지럽게만 보입니다.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옛날이 좋았지. 이런 생각만 들지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면 다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어려웠고, 늘 변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저는 유배지에서 자치통감 쯔즈 통지엔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다룬 책이지요.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조선도, 중국도 어느 시대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마다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나 길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현재의 어려움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역사는 계속되는구나. 여러분께 권합니다. 한국사든 세계사든 관심 가는 시대의 역사책을 한 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현재를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예술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예술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야 진정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십시오. 그림을 감상해 보십시오.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강진의 풍경을 보며, 달을 보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시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윤동주, 김소월, 한용운, 정지용, 한 편씩 천천히 읽으며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직접 시를 써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 꽃이 예뻤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이런 느낌을 몇 줄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5점,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제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책을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권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저는 논어 한 권을 평생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20대에 읽을 때, 40대에 읽을 때, 60대에 읽을 때 같은 구절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한 권의 책을 평생의 벗으로 삼으십시오. 1년에 그 책을 3번만 정독하십시오. 그러면 3년이면 9번, 10년이면 30번을 읽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그 책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필사입니다. 좋은 글귀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타이핑하면 되는데 왜 손으로 씁니까? 손으로 쓸 때와 눈으로만 읽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으로 쓰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음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좋은 구절을 붓으로 써서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여러분도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정성스럽게 써보십시오. 한 달이면 그 노트가 여러분만의 지혜의 보고바오코가 됩니다. 세 번째는 토론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공부하면 더 깊어집니다. 같은 또래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같은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것을 당신 인생에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도 생기고 외로움도 잊고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나이 들어서 배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자만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 이 생각이 배움을 막습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知之谓知之，不知谓不知，是知。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배움은 나는 모른다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적은 게으름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런 핑계가 배움을 멈추게 합니다. 저는 강진에서 아무리 몸이 아파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쉬면 습관이 무너지고, 습관이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아프면 아픈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조금이라도 공부했습니다. 한 페이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세 번째 적은 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걸 배워서 뭐 했으나? 이런 생각이 배움을 막습니다. 젊었을 때는 배움이 수단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출세하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그런데 나이 들어서의 배움은 배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냥 피기 위해서 핍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월요일 경전 읽기, 아침 30분, 논어 한 장 읽기, 마음에 드는 구절 필사하기, 그 구절이 내 삶에 주는 의미 생각하기, 화요일 역사 공부, 관심 있는 시대의 역사책,
한 챕터 읽기.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현재의 고민 비교해보기. 수요일 시 감상. 좋아하는 시인의 시 한 편 읽기. 소리 내어 낭송해보기. 그날 느낀 감정을 몇 줄로 적어보기. 목요일 서예 연습. 좋은 글귀를 붓으로 써보기. 정자체로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금요일 자유 독서. 관심 가는 분야의 책 읽기. 소설이든 수필이든 과학책이든 상관없이. 토요일 복습과 정리. 한 주 동안 배운 것 노트에 정리하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다시 읽기. 일요일 나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번 주 배운 것 중 하나 이야기해주기. 배움을 계속하면 어떤 선물이 찾아올까요? 첫 번째 선물은 건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배우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75세 유배에서 풀려났는데 그때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쉬셔야죠 라고 했지만 저는 쉬면 녹슨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대화의 풍요로움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식을 만나도, 손주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병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새롭게 깨달은 것, 감동받은 시 구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요. 세 번째 선물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깨닫고 성장하고 진보하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운 것을 그냥 자기 안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 부옌 회렌 부죄 하기부렴 회인불권.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공자께서 평생의 모토로 삼으신 말씀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손주에게, 이웃, 아이에게, 후배에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동네 도서관에서의 재능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여러분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 저 정약용은 75세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78세까지, 죽기 직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죽는 순간까지 배워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배움은 나이 듦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이고, 배움은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다. 학부렴 쉐보옌. 배움에 실증내지 않는 공부.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을 빛나게 만드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200년의 세월을 건너 여러분을 만나 참 기뻤습니다.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독센도 홀로 있을 때 삼가는 마음, 언행옌싱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마음, 비망페이왕 헛된 욕심을 버리는 마음, 학부렴 쉐보옌 배움에 실증내지 않는 마음, 입질이질 뜻을 세우고 지키는 마음, 이 5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시기보다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여러분께 깊이 절하며 물러갑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의미 있는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